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5박 7일간의 일정이었고, 그리고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그리고 이제 사적 방문, 이렇게 이제 5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국빈 방문이 가장 높은 순위의 방문이다. 그에 맞추는 예우를 다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국빈 방문을 초청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 동안에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을 한 번만 국빈 방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뀐다든지 뭐 재선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뭐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년 임기 동안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준비를 해서 예우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빨리 올려야 되는 관계로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래픽은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PD님이 웃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가치 동맹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과의 동맹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군사 동맹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 그 이상의, 그러니까 가치를 같이 나누는 이제 동맹이 된다라는 것을 방점을 둬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가치냐? 네, 민주주의, 자유, 이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그런 동맹을 맺는다. 왜? 이것은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국제 정세가 예전하고는 확연히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안미 경중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안보는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는 중국과 손을 잡는다라는 이런, 뭐 좋게 말하면 균형 전략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한다면 양다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전에 제가 이명환 박사님하고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과 같은 가치를 나누는 동맹 국가다라고 선언을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방향성은 확실히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방미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제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이었죠.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중국 측에서 불장난하다 불타 죽는다, 말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약간은 조금 망언에 가까운 말들이 중국 측에서 나와도 무시를 하거나 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걸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의회 연설이 있었죠.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거기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방미 일정에서 이제 가장 이야기도 많고 또 논란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죠. 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걸 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억제 능력을 동맹국들한테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확장 억제하면은 핵 우산이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는 extended deterrence라는 말을 이제 대신해서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근데 이 억제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부적인 억제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응징적인 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거부적 억제라고 한다면 어차피 해봤자 실패하니까 뭐 하러 하냐, 관두자 하고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억제를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응징적 억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을 받은 측이 보복으로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공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핵으로 2차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서로 간에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멸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의 억제력이 우리한테까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이제 신뢰 관계가 있었던 건데,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국에다가 핵으로 서부 해안 도시 하나쯤을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다면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미국이
서울을 위해서 LA라든지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은 요번에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미국이 한국에 핵무장을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혹은 전술핵을 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이슈를 충분한 협상이라든지 논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국빈 방문한 상대국의 대통령이니까 선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NPT 체제를 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 이거를 내줄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 들자면은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NPT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명을 두고 뭐 핵 포기 선언이다 혹은 핵 주권을 포기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나 뭐 언론에서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을 읽어보면요, NPT를 이제 준수를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핵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전술핵 배치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문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현상 유지 상태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NPT가 저기 보면은 이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핵 위협을 받고 있고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탈퇴하겠다라고 탈퇴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탈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달라요. 제가 뭐 그 분야에 있어갖고 핵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제 얘기를 듣고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의 보복, 뭐 제재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같이 미국이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견제를 하려고 할 때 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지는 어떤 가치는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불은 나도 북한한테 했던 것처럼 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심지어 이제 로버트 아이논 같은 인물은 오히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상정이 되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비토를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후폭풍이 없냐? 그건 아니죠. 중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의 제재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제재라든지 가혹한 처우는 사실은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물질을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끊길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의 전력 수급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무장이 뭐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정확히 얼마 만에 이렇게 끝낼 수가 있다라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세우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국제사회에서의 왕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핵 개발 비용도 있죠. 그리고 어디서 실험을 할 겁니까? 그리고 개발을 해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될 겁니다. 여기서 사실 북한의 위협이 워낙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탁스러워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진영을 갈라서 줄을 서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하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적인 염원이 정말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하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핵무장을 했을 때 어떤 후폭풍들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을 하고 평가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핵 개발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핵 협의 그룹.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 약간은 신비주의 전략처럼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들어간다는 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무자들이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도 해요. 이제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그 말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요 비슷한 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에 한 번 이제 개최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폐기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NCG는 그 당시에 이제 제대로 가동을 못했었던 그 EDSG를 조금 더 잘 가동을 해보고 확대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레벨업을 시킨 방향으로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전술핵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나는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권은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배치 외에 다른 의미가 없고 괜히 뭐 북한만 자극한다 뭐 이래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의해볼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 그리고 이 전술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연합훈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훈련 계획들이 또 짜여져야 되고, 사실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 기간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왔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 8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뭐 훈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할 때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이 발작을 하겠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안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신뢰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거기다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이 국가를 동맹 국가로서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이 아주 강력한 동맹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전술핵을 배치를 해도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을 만한 나라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얘기들 좀 해봤는데요. 미국의 정책에서 봤을 때 약간 좀 흥미로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보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응징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게, 미국이 이 자신들의 이제 군사력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 초첨단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좀 더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에서도 사실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핵무기의 비중을 좀 줄이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솔선수범을 하겠다 뭐 이런 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핵무기 비중을 줄인다면 당연히 확장 억제, 그리고 이제 동맹국에서도 이 핵무기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핵 능력까지 포함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지만 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 추진해오던 방향과 완전히 유턴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IRA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IRA는 법이에요.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미국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는 꽤 까다롭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되게 힘들고, 근데 그때 이제 통과됐던 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한 업적이고 성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IRA가 통과가 되고 그랬을 때, 이 IRA 개정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 로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세부 지침,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이거를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맞는 방향이었고, 4월 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4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나왔어요. 세부 지침까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나온 세부 지침이 한국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산업부에서는 상당히 조금 만족해하는 그런 이제 보도 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져갖고, 요번에 이제 IRA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을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방문 전에 나왔었을 때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설사 뭔가 혜택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있고 국빈 방문을 하고 뭐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기는 힘들죠. 다른 나라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뭘 발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뭐 정리를 좀 하는 입장에서, 그럼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영어를 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의회 연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미국은 의회 나라예요. 이제 헌법도 이제 보시면은 의회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또 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대통령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번 방미에서의 가장 좋은 모멘트였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의회 연설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아직 아쉬운 건 아닌데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한전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전이 지금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송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을 하는데 약간 좀 길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또 그 전후로 해서 뭐 한미 동맹을 넘어서서 이제 원전 동맹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성과가 있다. 굉장히 큰 성과였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커버를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지켜나가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